자, 이번에 이제 볼 곳은 이제 균전제, 북의 균전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앞에 이제 서브노트에도 있긴 있는데, 내용이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제가 따로 이제 제 교재에서 이제 좀 볼게요. 여기 이제 207페이지 보세요. 예. 여기 보면 이제, 기준은 일단 군군과 한수를 이제 기준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단 땅을 나눠준 다음에 그 토지 소유권을 준 게 아니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땅을 경작한 다음에 60세 이후나 죽은 후에 다시 국가가 한수를 내요. 그래서 그 한수된 토지를 다시 이제 개구수전, 그러니까 머릿수대로 사람당 수로 다시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노동력을 기준으로 했어요. 노동력. 그래서 일종의 귀족계급과 타협을 있죠. 왜냐면 귀족계급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을 이제 완전히 제한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국가 권력이 귀족과 이제 타협을 해서 권력 그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통제하는 목적에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귀족계급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어떤 기득권 이런 걸 인정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비나 농어 같은 거를 이제 기준했기 때문에 이거 되게 귀족들이 이제 많이 갖고 있죠. 실제로 귀족들의 종조의 토지 소유권을 추인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북위는 대개 인제 그 노전하고 상전을 줬는데요. 자, 노전과 상전에 대해서 인제 설이 좀 많아. 예, 요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노전은 인제 줬던 것을 왜 줬냐. 아 그래서 인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기준을 그 분류 기준을 자배의 장물에 따른 분류설하고 정종에 따른 토지 성질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재배의 작물에 대한 분류설 하면 노조는 단년생이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이제 상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밀이나 쌀 이렇게 1년 단위로 경작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단년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한술 하더라도 소유권상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에 반해 상전 같은 경우에는 다년생. 그러니까 이제 뽕나무 같은 거 있죠. 상전 같은 경우에 그 둘레를 이제 뽕나무로 이제 이렇게 둘렀기 때문에 이제 이걸 상전이 나는데 뽕나무는 2-30년 동안 이제 키우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적어도 10년 이상을 키우는 건데 도중에 이제 일정 나이가 됐다 한술 내버리면 기껏 뽕나무를 키워놨더니 남 좋은 꼴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문제가 있다. 우리식으로 따면 지상권 있죠? 비록 토지 소유가 국가도 그 위에 있는 그 작물들은 토지 소유권자와 별개로 그 경작자에게 이제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인제 이걸 상전을 했다. 그 노정과 상전의 기준을 요런 식으로 재배 작물에 따라서 분류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인제 역사서에 인제 나와 있는 거야, 사료에. 근데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이 없죠. 대개 학자들의 의견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정종 그러니까 인제 그 토지 성질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토지의 어떤 그 성질 차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음. 그래서 인제 상전은 인제 뭐 하는 토지냐면 상전은 이 뽕나무 상자거든요. 그 주위에 뽕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 갈래상 이 뽕나무가 왜 심어졌냐면 원래 뽕나무를 심어서 인제 누에를 길러 가지고 비단을 얻게 한 것도 있겠지만 되게 자신의 어떤 토지를 이제 나타낼 때 토지 소유를 나타낸 경계를 나타낼 때 저 뽕나무를 그 당시 심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볼 때는 '이건 종전의 보유지다.'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가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다.' 네 이렇게 인제 보죠. 그래서 종전의 보유지이기 때문에 항우지가 아니겠죠. 개간된 토지겠죠. 숙전이겠죠. 예. 그래서 소유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나 국가가 나중에 한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안수전이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표기할 때도 급전후 포기했다.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노조는 이게 국가가 항우지를 이제 지급을 하는 거야. 그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근데 노조를 지급할 때 그 안에 또 정전과 배전을 이제 나눠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은 정전 그다음에 2분의 1은 배전 이렇게 지급해. 그래서 정전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한 1-2년 동안 농산물 짓다가 지적이 고갈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묵히고 여기가 이제 배전을 짓죠. 그럼 배전이 이게 노전이 정전이 되는 거고 여기 배전이 되겠죠. 그래서 정전이라는 것은 농산물을 지은 토지를 얘기하고
배전은 후경질 얘기예요. 그래서 정전과 배전이 교대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농사를 짓는 거다. 예.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노전을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국가가 지급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사후에 반납을 해야 돼. 이거는. 예. 그리고 이제 정남이나 처, 노비, 농무에 따라서 또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항오지다. 예. 그래서 지급 토지 법적 소유권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항오지 지급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노조는 이렇게 지급을 했잖아. 나중에 일정 연령에 따라서 이제 일정 60세 먹으면 돌려줘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토지를 제대로 경작하겠어요? 자기 토지도 아닌데 기껏 이제 뭐냐면 여기 경작을 했고 숙전화 시켰더니 국가가 나이 60 먹고는 내가 나이 60 먹고 이제 뺏어간다는 말이에요. 예. 경작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나중에 이제 지급하거나 숙전화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 노전이 뭘로 바뀌면 상류로 바뀌어요. 그래야지 인제 그 사람들이 경작을 하고 그거를 숙전화 시키니까. 그래서 실제 노조는 초창기 때 지급한 토지는 항무지였다가 실제 나중에 숙전화되면 소유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인제 이건 표는 인제 뭐냐면 수전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다. 그래서 이게 좀 표기를 다른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상조는 이제 사유지, 노조는 국유지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인제 뭐냐면 이 노조는 상전화되면서 의미가 바뀌어지죠. 그래서 상조는 국가의 보장성 있는 반면 노조는 한정적인 성격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노조는 일종의 국가 소유지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이제 개인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국가가 어떤 임의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서 개입을 해 갖고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거야 언젠가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공개념적인 어떤 개념이 있다. 예, 노조는. 이거는 완전히 사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국가 국유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 사유지고, 그 국가가 때에 따라서는 요걸 개입을 해 갖고 뺏을 수 있는 어떤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노조는 이렇게 계속 유지됐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 마전이 있는데 마전은 이제 뭐 때문에 있냐.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입던 옷이 뭐냐면 마포. 예. 그러니까 마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키울 수 있는 어떤 토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 갖고 인제 그걸 지급했던 게 마전인데, 대개 이제 옷을 만드는 역할은 그 당시 여자들 있잖아요. 그 부인에게 지급을 했어. 예. 그리고 노비로 급전했다고 있어요. 근데 이 마전에 대한 이제 중에 한수전이다, 불한수전이다 두 가지 이설이 있어요. 한수했다 아니면 그냥 그 보유지를 마전이라는 거 그냥 인정해 준 거다. 뭐 이렇게 있는데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마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아까 인제 노전에서 이제 두 가지 배전하고 상전이 있다고 했죠. 예 아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인제 결과를 보면 토지 국유의 원칙에 따라 무전 농민의 토지를 지급했고, 농민의 어떤 재생산 기반 및 국가 재정 기반에 확립을 했고, 항구지 개간도 활발해서 국의 경제적이 향상됐고, 그다음에 나중에 당나라 연결돼서 당나라 균전제 기초해서 부경제 기반이 되었다. 왜냐면 땅을 나눠준 대가로 해서 이제 뭐냐면 어 세금도 걷고 병역도 인제 자원도 끌어들이잖아요. 예. 그 부경제가 또 연결이 돼요. 예, 요런 것들. 그래서 인제 선비족의 유목 경제 체제에서 중국적 농경 사회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인제 여기까지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뭐 여기에서 좀 안 닿은 원택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원택지는 이제 일종의 텃밭 같은 것들이 인제 있는데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 공전을 관리되게 줬던 것이고 나중에 세족에 반납하는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목적하고 그다음에 한계, 의 이렇게 있는데, 한계는 인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노동력에 따라 지급됐기 때문에 실제로 노비와 농어와 많은 호족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중간에 북제 군전제하고 그다음에 수해 군전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각자 보세요. 요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요거는요. 다만 이제 제가 인제 여기에서 좀 볼 게 뭐냐면 북제 군전제에서 명칭이 좀 바뀌었다는 거. 이게 이제 당나라와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전이 인제 있었는데
상전이 이제 뭐냐 영업종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인제 그 상전이 영업종으로 바뀌는데 동시에 인제 노전도 숙전에서 구분이 되네. 왜냐면 예전에 노전의 의미가 국가의 국유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들어와서는 노전 자체가 인제 국유지가 아니라 거의 사유지가 됐어. 숙전화돼 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나중에 통제할 수 있는 그 토지라는 의미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노전의 의미가 이제 상실된 거죠. 원래 의미와 달리. 그러다 보니까 인제 요게 인제 뭐냐면 좀 의미가 바뀌면서 약간 이게 나중에 이제 기록에는 없지만 뭔가 이름이 바뀌었을 거로 보고 있어요, 노전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인제 이게 나중에 이와 대비돼서 종전의 상전이라는 명칭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게 영업전이 된 거고요. 노전도 이름이 바뀌었는데 뭔가 알 수는 없죠, 지금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이걸 인제 이런 가도기를 거쳐 갖고 나중에 노전이 당나라 때 구분주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이런 걸 내용을 보시면 되고 수나라 때는 인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원래는 노비 이제 부인하고 노비에게 토지를 지급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폐지됐어, 수나라 때는. 왜냐하면 국가가 장악한 토지가 증가한 인구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예전에 부인과 노비들에게 인제 뭐냐면 토지를 지급했는데 이게 폐지됐다는 거. 그리고 인제 성인 남성들에게만 토지를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가도기로 인제 보시면 돼요. 북제나 수는 이렇게 가도기로 보시고 여기도 적어 놓긴 했는데 굳이 뭐 여기까지 뭐 기억을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예. 여기 노전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름을 몰라요. 예. 그냥 불명칭이 없으니까 이 갖다가 노전이라고 붙인 거고 실제로 이제 노전이 인제 숙조화되면서 어 그 이름이 바뀌었는데 뭔가는 잘 모르죠. 근데 이와 대비해서 인제 상전도 계속 이름이 그러니까 영업종 이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요 정도만 내용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예 수의 군전제도 인제 각자 보시고 수의 군전제에서 기억할 것은 여기 부인과 노비에게 직을 폐지했다. 요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간인 영업종이 설정됐다. 예. 그래 갖고 그 당시 인제 그 지배층의 간인 관료들에게 영업존을 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인제 그 영업존을 줘서 이들이 간포했던 항무지 분배로 국가 주도권을 강인 귀족에 개간이 전환됐다. 뭐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당나라 때 영향을 주죠. 당나라 때도 이제 풍습에 따라서 강인 영업점을 주죠. 그래 갖고 요런 내용도 이제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인제 당나라 그 정정제를 군전제를 볼게요. 여기는 이 군전제가 당나라 때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래서 인제 좀 볼게요. 자 당나라 군전제는 사상적으로 정정제에 보이는 왕토 사상이 인제 있고요. 목적은 호족의 대토지 사유 억제, 그다음 농민생활 안정, 조용조에 의한 세수 확보, 부병 의무 강요. 그 당시에는 인제 삼회일체가 있죠. 먼저 땅을 나눠 받으면 그냥 주는 게 아니죠. 대신에 세금을 걷고 조용조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부병제로 인제 연결되죠.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적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런 거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체제를 이제 군전 체제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군전 사상을 바탕으로 무전 농민들에게 토지를 지급했지만 귀족들 대간의 어떤 대토지 소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간인 영역적 지급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제 요때 명칭도 인제 받게 되는데 영업전이 상전으로 계승되고요. 구분전이 노전으로 계승하고 또 관료들에게 앞에서 수사 때 줬던 강인 영업전 관료전이 있었죠. 그래서 인제 군분 이념 처음에 군분 이념이 상실되고 국가 권력이 이제 토지 소유를 관리하는 형태가 됐다. 예.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조세의 정확한 부과와 부병제 운영을 위해 호적을 정리하고 정남들에게 토지를 부과했다는 거. 그다음에 인제 요게 간양과 인제 협황이 나오는데 간양이라는 것은 토지가 넓고 인구가 적은 지역이에요. 주로 인제 중국의 인제 저쪽 삼서성이나 감수성 이런 지역을 얘기하죠. 협황은 토지가 좁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야. 주로 어느 지역 상동성, 하북성 이런 지역들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항하 중상류 지역들 중원이라고 불렸던 지역이죠. 근데 이제 요건 원칙상 보통 인제 뒤에 있지만 구분전은 인제 뭐냐면 80무 그다음에 영업전 20무 이렇게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건 원칙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인제 인구가 많은 데는
그대로 줄 수 없잖아요, 토지가 적으니까. 그래서 가감을 하고 지금 얘기 원칙에 따라서 보다 더 가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가 적은 데는 토지가 넓잖아. 그러니까 이건 더 지급하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균전은 지급한 균전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지만 예외가 있죠. 예외가. 항상 예외가 중요해. 예외가 나중에 원칙이 되죠. 출산 비용 마련, 완공 구간의 영업전, 그다음에 합병에서 가능으로 이주 시 예외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급 기준은 이제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사망 시 한수를 하고 여자는 예외가 있어. 이건 그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보면 여자는 수준의 대상이 아니지만 가첩적 이익을 그러니까 가부일 경우에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애들 데리고. 그래서 구분전 30무를 지급하고 자 그다음에 불구자 병든 자를 구분전 40무 그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가첩자나 불구자가 호주일 경우에 집안 어디 그 집안이 그 뭐냐면 호주일 경우에는 여기에다 더 20분을 더 지급을 했다. 그러니까 중남의 호주는 성인 반을 지급한다. 중남은 이제 20살 이하예요. 그러니까 16세부터 이제 20세까지 이제 그전에 청소년 우리나라 말하면 뭐 중학교 한 2, 3학년부터 고등학생 정도 이런 애들도 이제 호주일 경우에는 어린 동생들 먹고 뭐 살아야 되겠죠, 같이. 그러다 보니까 예, 성인의 반을 지급했다. 예외적인 거고 원칙적인 거는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영업전과 구분으로 나누고 있었죠. 세습 불가능한 토지인 구분전, 세습 가능한 토지인 영업전. 이게 원칙이에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것도 말이 많아. 이거 지급했느냐 안 해가지고 말도 많고 실제 이게 세습 불가능한 거냐 보니까 이제 세습 가능한 토지다. 다만 구분전은 국가가 개입해갖고 통제할 수 있는 토지고 그다음에 영업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되지 않은 그냥 완전한 사유지다. 뭐 이런 견해가 있어요. 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요. 자, 그다음에 관련 영업적. 아까 이제 순환 때부터 쭉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원래 관료들이 그냥 기존 관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토지 소유를 물론 지급했다고 했지만 추인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당시 관료의 등급에 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의 양을 지급을 했다고 하지만 한도 시켜줬다. 근데 이 내용이 대부분은 이제 뭐냐 자기들 토지를 추인해 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급했다. 그러니까 추인했는데 생산 수단을 고려하지 않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제 그 양인은 노비를 지은 양인은 토지를 지급을 받죠.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은 자기가 토지를 지급받았으니까 그 토지 지급받은 데 경작자가 된 거 아니야. 예. 자, 문제는 이제 이거 양인 안에 뭐가 있냐면 관료들도 이제 법제적 양인이잖아요. 예. 근데 얘네들도 토지를 가지고 있죠.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관료들이 직접 나가서 그 문벌 귀족들이 관료들이 문벌 귀족이겠죠. 직접 나가서 농사를 짓겠어요? 자기들이 호미 들고 그다음에 그 낫 들고 농사를 안 짓잖아. 분명히 밑에 있는 사람들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토지가 되게 넓어요. 근데 이제 노비 가지고는 이걸 다 경작하지 못해요. 참고로 이제 당나라 때나 그 중국에서 노비는 그렇게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주로 이제 생산 노비도 있지만 그 주로 얘네들이 간에서 했던 노비들이 더 많고 노비 가지고는 자기 토지를 경작을 못하니까 누군가를 끌고 와 가지고 경작을 시켜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고려하지 않은 거야. 근데 법제적으로 볼 때는 모든 양인들은 다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토지를 경작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 일반 평민들을 끌고 와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그거는 그냥 법제적인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율령 밖에 벗어난 사람들이 많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뒤에 얘기했지만 유민들이 많았어요. 법제적으로는 양이지만 자기 토지를 못 갖고 상신해 갖고 유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관료된 토지든 이 유민들을 끌고 와 가지고 뭐냐면 경작을 시켜요. 이렇게. 예. 그래 갖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경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얘네들을 기억이 안 나네. 지금요. 네. 부국과 갱년하고 해요. 부국과 갱년. 부국과 갱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부국과 갱년하는 사람들은 이 부국은 이제 우리가 위진남북조 시대 때 그 어떤 노비 군대라고 보시면 되죠. 처음에 그 예속민으로 구성된 군대인데 요때 부국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이제 유민들이 이제 뭐냐면 이 관료들이 대농장을 일을 할 때 같이 이제 들어갔던 사람들 얘기야. 부국을. 이거 여자는 갱년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부국과 갱년들이 출연되고 그럼 이 부국과 갱년은 뭘로 봐야 되냐 신분적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예전에는 이제 신분 제도가 크게 양론제도였고 양인하고 노비도만 딱 구분을 했어요. 예. 근데 이 부국과 갱년은 양인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밑에 들어가서 예속화됐단 말이야. 그래서 관료들, 문벌 귀족들이 예속화돼 갖고 국가가 파악되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법제적으로 계속 양인을 묶어둘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노비도 묶어둘 수는 아니죠.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들까지 포함될 수 있는 어떤 체제가 필요한 어떤 신분 질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양천제죠. 위진남북조 시대 등 양인과 노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양인과 천인으로 나눠 법제적으로. 네. 그 양인은 이제 법적이 있고 천인 안에 이제 뭐냐면 노비도 있고 그 다음에 부국과 갱녀 같은 존재들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노비에 좀 약간 그 앞에서 노비와 준하는 부국과 갱녀를 좀 포괄하게 해서 천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양천제라고 하죠 이걸요. 예. 그래서 이걸 율령체제에 그냥 적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양천제를 해놓으니까 그냥 간인 영업소에서 일하는 이 부국과 갱녀들에게 토지를 지급할 필요 없죠 국가가.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논리적인 어떤 모순던 얘들이 양을 할 경우에 논리적 모순이 있잖아요. 토지에서 벗어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걸 이제 국가가 인정을 하는 꼴이 아니에요. 양인들 토지 지급 다 못하고. 근데 부국과 갱녀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천인한 개념을 집어넣어서 나름대로 이제 뭔가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군전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일시적인 거고 실제로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뭐 양천제 가지고 뭐 간접적으로 이걸 뭐 어떻게 그 뭐냐면 어 그 어떤 군전체를 유지하려는 게 심리니까 나중에는 이제 부정을 하고 군전체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예. 좀 어려운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 양천제단 자체가 이런 과정에서 탄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군전제 붕괴 요인 부국과 갱년을 추론했고 결국 양천제를 했지만 더 이상 양천제 가지고 유지가 못하니까 이제는 이 군전제를 이제 뭐냐면 폐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직분전과 공회전 같은 것도 있죠.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도사나 여간, 승리, 그다음에 상공인들, 그래서 간천민들 이런 사람들 공통적으로 보면 이제 이래서 그 국가 밑에서 일은 하는 여러 가지 뭐 잡인들 있죠. 했던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종교인이나 그다음에 그 뭐냐면 여러 가지 간호, 그다음에 노비 중에서도 간노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천민들 같은 것도 국가에서 일을 하면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지급을 해줬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인신 지배적 성격을 강화시켰다. 이런 천민들 쪽자도 국가가 지배를 한다.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 원택지 같은 건 일종의 텃밭이라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지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한계는 이제 이거 토지는 적고 인구가 많은 가운데 점점 이게 벌어지죠. 인구가 점점 늘었는데 가용할 수 있는 토지는 없잖아. 그러니까 궁극한 토지가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고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실시 내용과 다르게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학계에서 논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균전제는 실제로 실시한 제도다. 아니다. 실시했더라도 일부 지역만 실시했다.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이제 관점들이 쭉 있거든요. 투우판 문서 같은 게 부정설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동학 문서는 이제 잠깐만. 말을 잘못했네. 예. 투움판 문서 같은 게 실질적인 수정과 환수가 일어났다는 소리고 실제로 땅을 지급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동학 문서는 이념적으로 국가 권력이 인신 지배의 부가 제도가 기준 설정인 거 간념적인 거지 이게 실제로 이제 지급된 토지가 아니었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음, 이게 거꾸로 썼네. 동양 문서고 통합 문서가 아니라 이 부정설이 이제 여기 동양이고 맞네 맞네. 잠깐만. 이게 동양이고 이게 전국시시 투어판이네요. 예. 맞아요. 예. 자, 하여튼 이 투어판 문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했던 내용이고 동양은 아니다. 그 이념적으로 설정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지역 사정에 따라 실시되었고 어떤 데는 실시됐고 어떤 데는 실시되지 않았고 이런 것도 있죠. 농민 몰락을 방지하면서 가역 징수가 중요한 목적이었다. 이런 내용도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뒤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당나라 때까지 이제 뭐냐면 균전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했고, 자, 위신남북조의 어떤 문화를 볼게요. 문화 관련된 내용이 실제로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사학사 외에는 지금까지 거의 안 나와. 예. 사학사, 우리 그 역사학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그냥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이제 보면, 자, 위진남북주의 특성을 보면 기존 문화죠. 예. 그리고 서방 문화 유입으로서 중국 고유의 문화가 다양성을 지니게 되고 이국적 요소가 되게 강하다. 그리고 이제 유교 윤리가 점점 테스트되고 염세주의하고 그다음 노장 사상, 뭐 불교가 번창인데 이 불교 부분은 나올 수 있겠네요. 이게 참 말렸어요. 불교 부분하고 역사 관련된 내용들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예전에는 유교만 달달 외웠잖아. 왜냐면 이제 한걸 이선제에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유교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556구 위진남북 출시하면 유교 충혈 개념이 퇴색이 돼. 그래서 유교도 그냥 귀족 가문들이 뭐냐 습득을 하나 항목 떨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교 외에도 불교라든지 뭐 노장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귀족 집안에서 자 그래서 등등등을 배우게 되는데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안시가훈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그래서 문벌 귀족들이 자신이 가문을 자랑하고 타인의 또 존경을 이제 받기 위해서 유교, 불교, 도교를 비롯해서 경사, 문, 하, 그림도 그려야 되고 학문과 교양을 익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적어놓은 게 이제 안시 가훈, 안시 집안의 가훈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볼 때 이제 유교 외에도 불교와 노장 사상 등 다양한 것들 배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상의 새로운 발음은 유교가 점점 퇴조됐다.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 때 어떤 인간의 고뇌나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못 되죠.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교는 이제 점점 퇴조하고 인간의 윤리만 강조하는 그런 학문을 그 됐고, 그다음 그 대신에 노장사상과 불교가 발전되기 시작. 그래서 사람들이 난세의 생사와 내세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 인간의 고뇌와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노장사 불교이기 때문에 유교는 그런 걸 해결하지 못하잖아. 주로 이제 윤리만 이런 것들만 강조하지, 뭐 내세 문제라든지, 뭐 철학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해결하지 못해요. 철학적 문제는 이제 철학적 유교가 등장한 나중에 얘기고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이제 지식인 노장사상과 불교에 상당히 심취돼 있었다. 불교는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하고요. 그래서 위에 조비 시대 때는 이제 전시 시대라고 해서 이제 하한이나 뭐 왕필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노장을 기준으로 해갖고 논어나 주역, 유교 경전을 해석을 해요. 예. 이런 것들이 특징이야. 예. 그리고 노장 사상이 발전된 게 대표 첨단 사상 같은 게 있죠. 노장사 연구하고 그 대표 중에 중립치연 위진 시대 때 중립치연이 있었죠. 그래서 유교의 예교적 형식주의를 비판하고 노장 사상에 대한 참신한 해석을 위한 사상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불교를 볼게요. 불교가 위진남북조 시대 불교하고 당나라 때 불교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불교를 이제 보는데 자 중국은 원래 이 불교가 한나라 때 후한 때 들어왔어요. 그때는 이제 그 일부 지식인 계층들만 받아들였던 거고 근데 위진남북조 시대 때부터 이제 불교 대중화되기 시작해요. 불교가 왜 대중화시키냐 일단 위진남북조 시대는 사회가 혼란스럽잖아.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유교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리고 이제 유교적 어떤 중화주의가 쇠퇴하면서 유교라는 것도 이제 관심이 멀어지면서 좀 더 이제 이런 생사 문제, 내세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야. 이런 것들 생각이. 근데 유교가 그걸 못하니까 이때 이제 불교가 그 역할을 해주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불교가 확산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 보면 이제 윤회 3세 사상 있잖아요. 이런 거와 그다음에 중화의식 이 당시에는 중국에서 한족들이 두들겨 맞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교주의가 점점 없어지고 이 세계는 불교적 세계가 공백을 했고 그다음에 호국 불교적 주술적 기능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의 어떤 적극적인 지지도 있었고
그 깊이 있는 이 고리와 하이 남녀를 가지지 않은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를 발달시키는 요인이었다. 그럼 불교 발전 과정을 좀 볼게요. 먼저 인제 뭐냐면 1 단계야. 1 단계는 그 후한 시대부터 후한 시대부터 동진까지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동진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후한부터 동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 후한에서 동진까지는 노장을 가지고 불교를 이해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격이불교야. 예, 격. 아.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격이불교의 의미 쓰시오.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격자라는 것은 인제 뭐냐? 한자도 이렇게 인제 있죠. 헤아릴 격이죠. 헤아릴 격. 그래서 불교의 뜻을 헤아리다는 뜻이야. 뭘 통해서? 노장 사상을 통해서 불교의 어떤 그 뜻을 헤아리다. 이런 것이 격의불교거든요. 예. 그럼 왜 격의불교가 등장했냐면 처음에 이제 불교를 접했던 이제 그 중국인들이 이런 그 공이라든지 뭐 열반이라든지 그런 보살이라든지 이런 개념들 이해를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인제 요걸 이해를 좀 시키려니까 약간 비슷한 개념이 인제 뭐냐면 어디에서 그 도교에 있거든, 노장 사상에. 그러니까 노장 사상 개념을 끌고 온 거야. 그래 갖고 예를 들어 갖고 우리 노장 사상에 무라는 개념 있잖아요. 무. 이 무를 불교의 공으로 해석한다든지 그다음에 열반이라는 개념을 이게 무이라는 개념을 노장사의 무이라는 불교의 열반으로 해석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도라는 개념 있죠. 도교에 이걸 보살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뭐냐 비슷한 개념을 연결시켜 갖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불교적 개념을 도장 사상 개념과 연결시켜서 이게 이제 뭐냐면 격의불교다. 그래서 이게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거 한국사에도 한번 예전에 객관식 기출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고구려가 초창기 때 그 받아들인 불교가 이 격의불교. 고구려는 이제 거의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중국 불교를 이제 뭐냐면 순차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래서 고구려 불교 발달 순서하고 중국의 불교 발달 순서가 거의 일치해요. 예.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고 주의할 것은 도교가 아니에요. 예. 노장 사상을 도교라고 인제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이 도가죠 이거는. 도가와 도교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도가는 일종의 사상인 거고 도교는 종교인 거야. 근데 도교가 형성 가운데 그 기본이 됐던 게 노장 사상일 뿐이죠. 도교는 노장 사상 외에도 민간 신앙이라든지 음양 오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신선 사상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 예. 자, 하여튼 인제 있고 그때 인제 대표적인 사람이 뭐 주사행, 법헌 이런 사람인데 법헌은 이제 인도에 유학에 들어와서 인제 바닷길 통해서 불국기를 남겼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인제 요때 인제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번역 사업도 있죠. 요 격의불교에 입각해서. 이게 뭐냐면 고역경이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불경 번역 사업 중에 고역경, 그다음 뒤에 구마스미 했던 구역경, 그다음에 현장에 했던 신역경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인 거야. 좀 약간 고역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읽어보지 못했어요. 예. 그 정도 학문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좀 약간 노장 사상과 가까운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2 단계를 보죠. 2 단계는 이 남북조 시대야. 어. 그래서 인제 이때부터는 인제 불교가 대중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앞에서 인제 불교는 나름대로 인제 뭐 노장 사상 불교를 이해했다면 제대로 된 불교가 아니잖아 이거는요. 그러니까 인제 이때부터는 서역성들이 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인도를 가 갖고 오리지널 불교가 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돼. 그래서 불교 경전을 이제 인도에서 직접 수입해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이제 사람이 누구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구마스이죠. 구마스. 예. 그래서 이 구마사은 그 당시 56국 때 이제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원래 인제 그 구마스에 들어와서 인제 불교를 인제 뭐냐면 정리를 했죠, 불교 경전을. 그런 내용 보면 그 당시 전신이었던 부견이 구차국 정관서 가정에서 거기에 있었던 구만습 장안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구만습이 이제 대승경전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이 구만습은 좀 약간 인제 뭐냐 다문화를 이제 여러 가지 문화를 소지했던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인제 인도 사람이고요. 자기 어머니가 인제 뭐냐면 저쪽 그 서역계 도시국가 사람이야. 오아시스 국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기는 오랫동안 중국에 있어갖고 중국을 상당히 잘했어. 중국인보다 훨씬 더 중국을 잘했어. 예. 외국인 중에 우리 한국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그 중국어도 상당히 많이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국 문화에도 중국어도 되게 잘하고 그다음에 또 아버지나 인도 쪽 영향을 받았고 인도 문화는 이제 범어도 잘해. 산스크리트도 되게 잘해요. 예. 그러니까 양쪽 문화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니까 이제 뭐냐면 이때 번역본을 구역경이라고 해요. 구역경. 예. 그래서 구역경은 상당히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뒤에 이제 그 현장이 신역경을 했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구역경보다 신역경보다 구역경이 훨씬 더 번역을 잘했다고 그래요. 신역경 같은 경우에는 직역이야, 직역. 예. 그냥 산스크리트 범어를 그냥 범어 있는 그대들을 한자로 옮겨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구역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범어를 번역을 하는데 그 내용을 의미를 중국인들의 어떤 세계관에 맞춰서 문화에 맞춰서 그냥 번역을 했어요. 한자로. 이거 의역이죠, 의역. 예. 그래서 읽어보면 이제 오히려 이게 훨씬 더 뭐냐면 매끄러워. 중국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돼 있어. 예. 그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구마유습이 양쪽 문화를 동시에 알고 있는 경계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건데 하여튼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구역경, 신역경하고. 그래서 이래서 이제 격예불교의 단계를 탈피해서 불교의 원전을 통해서 불교의 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불교가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기존에 없었던 이제 한자 그 중국 사람들이 뭐 몰랐던 그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들이 만들어져 단어들이. 예. 그래갖고 중국어 어휘들이 늘어나.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어휘들. 지금 우리도 그거 많이 쓰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영수가 강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다. 이렇게 있잖아요. 강당이라는 말이나 정신이라는 말 다 불교 용어거든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불교 용어가 뭐냐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 어휘를 상당히 넓혀줬다. 이건 뭐 구역경도 그렇고 신역경도 그렇고요.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그 중국 불교 교단을 이제 발전 과정을 볼게요. 예. 여기 보면 자, 먼저 이 불교가 초창기 때 고타마 시타르타가 나올 때 원시 불교였죠. 원시 불교였고 자, 이것이 원시 불교는 단일 종교 형태였어요. 교단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음. 그래서 이게 뭐냐면 파벌이 형성됐다. 파가 형성됐다 해서 그러니까 부가 그러니까 뭐랄까? 예. 상자부하고 대중부로 나눠져. 말 잘못했어요, 제가. 원시 불교에서 단일 종교 그 불교 교단에서 상자부하고 대중부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상자부와 대중부가 나눠지면서 부가 나눠졌다 해서 부파불교라고 해요. 부파불교시라고요. 그 대중부는 오늘날 대승불교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소멸되고 상자부 안에서도 이제 대단한 이제 많은 이제 종파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승불교가 나온 거죠. 대승불교도 원래는 그 상자불교의 일파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나오면서 자기는 큰 수의 대승이라고 해놓고 얘네들은 개인의 탓만 강요한 작은 수에 불과하다 해서 소승이라고 했잖아. 예. 그래서 요즘에 소승불교라고 안 하죠. 그냥 상자부 불교라고 해요. 상자부 불교. 근데 이 상자부 불교는 이제 인도나 뭐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제 널리 확산이 됐던 거고 중국에서 들어오긴 했지만 그렇게 널리 퍼지진 않았죠. 예. 아이고 이거 왜 이러는가 또.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중국에서 들어온 거는 대승불교예요. 비단길 통해서 들어왔죠. 자, 근데 이 대승불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밀교가 있고 현교가 있어. 예, 밀교라는 건 뭐냐면 한야 의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야. 한야 의식이나 주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밀교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중국의 정통 밀교를 진원종이라고 해요. 밀종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밀종, 그러니까 밀교라고 할 때는 남아교가 아니라 진원종을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밀교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티베트 종교, 티베트의 어떤 고유한 풍습과 연결된 남아교라고 하죠. 예, 남아교. 그 다음에 현교는 뭐냐면 문자와 참선이나 이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내면적인 거 있죠. 그래서
그 경전을 읽거나 아니면 참선을 통해서 붙여야 되는 거야. 하려는 어떤 외형적인 것과. 그게 형교인데 형교도 뭐 여러 종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중간학파, 유식학파 있고 중간학파 속한 게 삼농종, 하옴종, 그다음에 유식학파가 법삼종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열정, 정토종. 제가 이거 수정하려다가 정토종이에요. 수정이 안 돼가지고 그냥 했는데 정토정. 예, 그, 자 이렇게 이제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국에서는 뭐가 발전됐냐면 이 정토종은 이제 대중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거고 선종이 발달됐어. 선종. 그래서 선종은 유식학파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선종 안에서 또 오가실종이 있어요. 오가실종. 선종이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가 이제 신수가 있는 북학파, 그 다음에 해능이 이끌었던 남학파가 있어. 남학파. 예. 그래서 이제 요게 두 가지 나눠. 그래서 이제 남학파와 이제 잠만 해능이 있는데 이 남존의 남학파는 뒤에 있죠. 그래서 해능 이렇게 해서 북학파는 신수가 있고 해능이 또 이제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또 나는데 남학파하고 청학파가 있어요. 남학파는 임제, 유양, 항룡, 양기 이렇게 또 나눠지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한 번씩 딱 봤던 거죠. 여기 임재종이 나오죠. 예. 그래서 임재종 있고 그냥 법안종도 이렇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선종은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선종은 이렇게 오가 실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일곱 탑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사 공부할 때 북학파, 뭐 남학파, 임재종, 그다음 법안종 이런 것들이 다 보이시잖아. 이거 원래 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다 중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이렇게 선종의 일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연불교단을 창시하고 백년산 종교교단을 했고 선종에 뭐 시원 그 영향을 줬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조를 볼게요. 자, 북조는 그 호국불교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다음 위진남북조 불교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불법과 왕법의 일치화 이런 것도 있죠. 그 불법과 왕법 세속법령이죠. 그걸 이제 일치화시킨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556국이나 그 북이 황제 이런 사람들은 원학회 출신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 불교를 이용해서 어떤 자신의 위험을 가시거나 그런데 이용을 했죠. 근데 이 불교가 확대되면서 거기에 딴주권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도교하고 이제 마치 이렇게 불가피했는데 이 도교하고 충돌이 일어나. 그래서 국가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게 돼요. 물론 전반적인 게 아니라 뭐냐면 그 일시적이지만 하여튼 이걸 뭐라고 하냐? 삼무일종의 범난이라고 하죠. 삼무일종의 범난은 저희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이제 뭐 북의 태무제, 그다음 북주의 무제, 당나라의 무종, 그다음 후주의 세종.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북위 때는 이제 태무제하고 북주의 무제. 북위의 그 태무제의 그 범난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죠. 예. 그 다음에 6세기 때 이제 새로운 종파가 있는데 이게 정토종이니 선종이니 이렇게 있는데 정토종은 중국에선 대중화시키는 종토. 이건 뭐 정토종은 그 대중화시키는 종토는 유명하죠.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게고 선종인데 이 선종은 우리하고 좀 달라. 왜 선종은 정토종과 연결돼가지고 뭐 대중화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지만 그 보통 일본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선종은 초창기 때 지식인들이 믿는 종교였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송나 같은 경우에는 뭐 유학자들 사대부들 애들도 많이 믿었죠. 당송 시대 때. 예. 얘네들이 이제 이걸 착안해갖고 비판적하면서 나온 게 성리학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무라이 계층들이 많이 믿었어. 민중들은 그 정토종 계열 믿었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선종이 지식인 계통에 믿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제 뭐냐면, 이게 정토종과 연결돼 갖고 선종이 대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좀 약간 그 일본하고 중국하고 좀 달라.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선종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선종이 지금은 최대 그 종파야. 그 종파가.
그리고 이제 보통 정토종과 성종은 이게 이제 3단계 넘어가는데 앞에서 이제 했던 것은 1단계, 2단계고 1단계는 아까 이제 격의불교 단계, 2단계는 구마유스 같은 사람들이 와갖고 이제 인도 불교를 받아들인 단계고 그리고 3단계는 여기죠. 요때는 이제 뭐냐면 수당 때 그 불교야. 수당 시대 때 불교는 뭐냐면 중국화된 불교예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인도의 불교를 이제 내공을 짰고 이해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문화를 결합시키는 그런 불교인데 이게 정토종과 성종이죠. 정토종과 성종은 그 자체가 이제 인도 불교지만 아니 그 넘어올 때 중국화된 불교로 바뀌어요. 특히 선종은 상당히 중국 사람들에게 상당히 구미에 맞아떨어져.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말을 잘하는 말을 막 하고 길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거든. 말을 절제하면서 딱 한두 마디로 뭔가 진리를 요약화시키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선종이 여기 딱 구미에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종은 상당히 중국화된 불교의 어떤 그 선두에 있던 그 불교였다. 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지금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 일본이나 불교를 받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중국화된 불교를 받아들이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뒤에 3단계 떼야 되는데 이게 왜 갑자기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거는 이렇게 따로 이제 좀 부분 해주시고 나중에 제가 이제 다시 편집을 할게요. 이 부분은. 그 위진남북조 시대 때 불교가 대중화됐고 남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교 대중화됐는데 뭐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남조 불교는 왕법과 불법이 일치하다 된 게 아니라 불법이 왕법으로 독립됐어요. 정치 권력도 좀 독립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귀족세력 때 문벌 귀족세력 때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대개 남조 불교는 우리나라에서는 백제에 영향을 줬던 거죠. 백제 이렇게 있고 그냥 도교를 보죠. 도교는 이제 예전에도 설명했는데 그 뭐냐면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출발하죠. 그래서 항로술이 이제 등장하고 그리고 나중에 후한 시대 때 이제 태평도라든지 오두미도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실제 이 오두미도가 이제 불교의 그 독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두미도가 위진남북도 때 천사도로 바뀌죠. 그래서 천사도가 이제 신천사도, 북천사도로 가죠. 북천사도. 남천사도 이렇게 있고 요 북천사도를 이제 신천사도를 이제 뭐냐면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만든 사람이 구겸진이죠. 그래서 이 구겸진이 이제부터 도교가 성립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위진남북교 시대 청당사상가 성약의 제조법 등을 서술한 가롱의 포박자들 이론적 기반을 해서 이 구겸지가 이제 뭐냐면 그 도교를 만드는데 구겸지가 이제 만들 때 불교의 논리를 많이 들어왔어. 이 사람이 불교를 공격을 했지만 불교의 개요이라든지 어떤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들어왔어. 많이. 그래갖고 이걸 바탕으로 이론을 정비를 하고 도교를 세웠던 거지 신천사들을. 그리고 국교를 만든 다음에 태무제의 견해에서 이제 폐불에 영향을 줬다. 네, 박해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민족 출신의 이제 부귀 정권 입장에 올 때는 유교도는 한계가 있죠. 청명세 가지고. 그러니까 도교적 청명을 가지고 빌려서 중개통치 청당성을 가지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또 이제 장비라는 도사는 또 북주의 무제와 짝짝꿍해서 패분을 불러일으켰죠. 산무일종의 범난을 불러일으켰는데 근데 주의할 건 산무일종의 범난 그러니까 이제 북의 태무제나 북주의 무제는 특이한 거야 이거는. 예. 그래서 도교의 반격을 받고 불교 탄압받지만 일시적인 거고 나중에 다 불교 정책으로 다시 넘어가요. 불교를 이제 존중하는 정치고 왜냐하면 불교가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데 아주 좋거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왕죽불 사상이라고 하죠. 왕이 꼭 불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때는 예외적으로 도교의 반격을 받고 폐물 사건이 일어났다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문과 예술의 발달을 볼게요. 학문과 예술의 발달.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 50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 50번입니다. 자, 남북조 지식인의 다양한 교양을 해갖고 이제 유교 외에도 여러 교양을 이제 익혔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문학에서 작품 도용의 기권회사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왕의 글씨를 잘 쓰는데 난정진 이런 것도 있고 문학 형식은 사륙변연체가 있어요. 예. 그래서 4자, 6자 맞춰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편측이 없죠. 근데 그 당시에 평칙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성조도 있고 편측도 있고 이걸 다 맞춰야 돼.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춰가지고 문장을 지으려다 보니까 당연히 귀족들이 그걸 익힐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 시간이 남은. 그래서 사조변연체가 있었다. 그래서 사조변연체의 문장 구조가 나중에 수당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적인 것들을 타파하고 예전에 고대 시대 때 자연 문체로 넘어가자, 산문체 넘어가자. 그 운동이 이제 당송 8대가들이 했던 운동이잖아요. 자,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문화평론 양나라 소명태제 문선이 있다. 그 우리나라도 그거 영향을 받아갖고 그 국가에서 이제 서고정한테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뛰어난 문장을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동문선이잖아요. 예. 요게 뭐 모티브를 얻은 건지 모르겠도 하여튼 동문선, 동쪽의 문선이다.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다음에 역사서가 있는데 역사서는 이제 진수의 삼국지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거 삼국지 연의 정도 있죠. 이거는 소설책이고 요 앞에 이제 삼국지가 있었는데 이거는 위를 정통으로 본 거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거. 음. 자, 그림은 뭐 고계진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왕이지 글씨체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 3대 석굴사원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중앙석굴, 운광석굴, 그다음에 용문석굴 해갖고 있는데 요 미술 공예적 특징까지는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3대 석굴사원 이런 게 있고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석굴사원들이 만들어졌다. 특히 이제 운광석굴과 용문석굴은 북위에서 만들어진 거죠. 자체적으로. 예. 그래서 그 당시 뭘 왕죽불 사상이에요. 왕이 꼭 부처다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운광석굴과 용문석굴이 따로 있는 것은 평성에서 낙양으로 이렇게 수도가 천도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민용순이라는 책이 있어요. 농사책 중에. 예. 현존의 유일한 농사인데 이름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사료를 읽는 그 아시아사인가 거기 재민용순 관련된 그 사료가 있는데 요 이름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뭐 동서문물 교류와 동아시아 문화권 확대에 있는데 자 위진남북 시대 때는 나라가 분열돼 있었잖아. 통일왕국이 없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한때처럼 그 국가 차원에서 서역경을 할 수 없었죠. 근데 민간 차원에서 이제 불교 같은 걸 통해서 서방만의 이제 뭐냐면 어 오후 같은 이제 오후가 불교를 비롯한 서방문에 관심을 가지면서 민간 차원에서 많은 교류가 있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요때 위진남북 시대 고창왕국이 있어요. 고창왕국. 이 고창왕국은 그 당시 이제 한나라 사람이 세운 거죠. 중국인들이. 그래서 한인 두 정군의 자손과 하서사군에 들어간 유이민들이 합류해갖고 세운 오아시스 국가다. 그래서 탈인 분지에서 유일한 한문화지대로서 그 당시 동서문화에 큰 공헌을 했던 역할을 했고 나중에 이제 그 당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예. 하여튼 3세기 동안 서역 지배에 세력권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오아시스 국가들, 탈인 분지의 오아시스 국가들 있죠. 하서 사건을 지나면 오아시스 국가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들이 이제 동서문화의 교류 통해 중개자 역할을 했고 찬란한 문화를 뭐 꽃피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상남로하고 청산북로에서 뭐가 들어왔냐? 불교 예술 같은 거 들어왔는데 청산남로에서는 인도의 간다할 지방에서 직접 불교 예술이 파악돼서 오아시스 국가의 불탁국 건축이 유행했다는 거. 그다음에 청산북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도 미얀마 북쪽 지역, 그러니까 인도 북쪽 미얀마에서 불교 예술이 전파된 청산북로의 여러 유적지에서 그런 양식이 많이 발견됐는데 이게 이제 군원 양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땅을 굴 파고 거기에 그 전을 만드는 그런 걸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 군원 양식은 동양, 온강, 용문이 대표적인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방으로부터 불교 도입되면 불교만 도입됐겠어요? 그 관련된 이제 뭐냐면 예술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뭐 의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도입되겠죠. 그래서 인도 문화가 전래되면 불교가 같이 들면서 천문학이나 역법, 수학, 의학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위진남북조를 이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수나라 넘어갈게요. 수나라. 예. 그러니까 수나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그 수 문제
정책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양제 정책도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뭐 남북한 그 운하, 대운하 건설 같은 거. 또 우리나라하고 이제 양제하고 또 관련이 있잖아요. 고골 침해가 관련돼 갖고.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예. 자, 수는 이제 보통 당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진화 시대라고 하잖아. 진화라서 만든 것이 한나라에 영향을 주죠. 순화는 아주 짧게 있었죠. 589년에서 618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한 30년 정도 약간 있었는데, 순화는 당연했지만 순화에 많은 만든 문화가 그대로 당나라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순화의 통치 시스템이나 당나라의 통치 시스템은 거의 비슷비슷해. 그래서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수요 통일과 그 역사적 성격을 볼게요. 일단 수나라가 왜 이제 뭐냐면 통일했는가? 이거는 진나라하고 비슷해요. 수나라의 수도가 어디예요? 대흥이죠, 대흥. 대흥은 이제 당나라의 장안이라는 곳이야. 예, 대흥성을 크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디 있는 거야? 간중 지역이죠. 진나라도 간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요 지리적 이점을 얻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지정학적으로 이제 중요한 간중 지방에 위치가 있었다. 그 다음에 강농 집단의 어떤 정치 군사적인 참신한 기풍이 있었다. 그래서 이 강농 집단은 수당 때 중요한 정치 세력이었죠. 북주 수당 초기 권력 집단들이죠.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강농 집단을 이뤘던 집단이 서희의 8주국 12대 장군들이거든요. 웅문태가 이제 자기 부하 장수를 8주군 12대 장군 이렇게 나누고 계부의 동상사 계부 권한을 줬다고 했잖아요. 예. 계부 권한을 독자적인 어떤 간직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자, 이들이 이제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이렇게 그 좀 약간 이제 뭐랄까요, 한인 세력들과 선비족 세력들 간의 어떤 혼합물로 구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간료적 성격이 상당히 가난한 호적적 성격보다는 혼혈적 성격도 있지만 간료적 성격이 좀 강하다. 네.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대개 이제 수나라와 당나라의 그 문화들 있죠. 이 문화들이 기본적으로 한족 문화긴 하지만 이민족 문화 성격이 되게 강하게 많아요. 네, 왕실에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 누구야? 당태종이 자기 며느리를 이제 건져가지고 양귀를 건져갖고 자기 뭐 첩을 삼는 거. 이거는 이제 한족 문화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거기 이제 축천무도 원래 당태종의 첩이었죠. 예.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고종이 이제 애를 찍어가지고 자기 첩을 만들었죠. 이런 것도 다 이제 유목민족들의 이제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강농 집단 자체가 호족 집단과 그다음 한족 집단이 이렇게 연결됐기 때문에 플러스된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됐고 이런 것들이 수당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병제, 군전제를 통해 군사력과 경제력을 뒷받침했다. 이런 체제는 나중에 이제 수납 때부터나 수 이전에 기반이 됐던 게 서희, 그 다음에 그 북주 이렇게 이제 기반을 했던 건 이제 수가 이제 계승을 했던 거고, 그다음 상대적으로 남조가 무방비하고 문약했다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수 문제 이제 보죠. 수 문제는 이 사람이 양견이에요, 이름이. 양견인데 이 중국 역사상 제일 쉽게 왕이 됐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외척 출신이죠, 외척. 예. 그래서 자기 외손자였던 정제로부터 선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기 조카를 그러니까 그 외손자를 치고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됐던 거죠. 양견은 무천지 출신의 무장 출신이죠. 그래서 강릉 집단의 하나고 원래는 그 아버지 양충이 수군궁이라고 해서 수국공을 이제 지위를 받았는데 이걸 계승한 거야. 그래서 국가 이름을 수라고 했죠. 수.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양제 이전에 이제 이미 북주는 국제를 통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은 것은 이제 뭐냐면 강남에 있었던 나라인데 그 강남에 있었던 나라가 두 개가 있었죠. 하나가 후량하고 진있어. 근데 후량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북주의 뭐냐 계대 정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의 계대 정부도 하죠. 그래서 제끼고 그래서 실제 정복은 남조의 진을 정복하면서 589년에 뭐냐면 수나라가 400년 동안의 분열 시대를 종치고 이제 뭐냐면 통합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수 문제가 이제 뭐냐면 황제가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전에 수 문제의 통일 정책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수 문제의 정책적 목적이 뭐냐? 일단 중앙 집권을 확립을 하고 여기 중앙 집권을 확립하고 여기 있네. 적어 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중앙 집권을 확립하고 남북 융합을 한 민심 수습. 남북 융합을 통한 민심 수습이나 그다음에 국가재정 부흥 문제 이런 것들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일단 그 수나 당나라나 율령 체제, 율령 국가야. 그래서 국가의 어떤 권한이나 국가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토지제도라든지 학교제도가 등등 여러 실세 다 율령에 의해서 운진 율령 국가거든요. 예. 그러면 율령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 그때 율령이 계양 율령이 있어요. 계양 율령. 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율령 지배 체제를 확립하려고 했다. 계양 율령을 통해서. 그래서 수 문제, 계양은 그 당시 문제 때 호예요, 연호예요. 그래서 계양 3년에 그 당시 이제 형벌법규와 그 다음에 행정법규를 이제 뭐냐면 개정을 했는데, 그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율령체제는 이미 위진남북 시 때부터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이걸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형벌법규 안에 이제 가혹한 법제를 많이 삭제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행정법규에서는 삼성육부제 위주로 해갖고 정치를 완성을 했다고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계양율령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세한 내용이 지금 남아있지가 않아. 예. 그냥 건너 이제 책에서 이제 이렇게 있다고 알고 있지 그 원본이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는 추론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알지 못해요. 예. 그렇지만 계양율령은 나중에 당나라 율령에도 영향을 주죠. 뭐 요 정도. 예. 그래서 이제 개항 윤정에 따라서 이제 중앙제도와 지방제도 이런 것들이 정비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은 삼성육부제도가 만들어졌죠. 삼성육부제도. 삼성육부제도는 이미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있었던 건데 이걸 이제 뭐냐면 중앙조직은 이제 완전하게 외주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육부는 이제 약간 삼성에서 칭후가 좀 달라요. 보통 우리가 이제 중소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중소성이라고 하지 않고 내사성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문화성, 그 다음에 상서성 이렇게 있죠. 이게 나중에 당나라 때 이제 중소성으로 바뀌어요. 예. 이거 뭐 고려 시대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고려도 초창기 때는 중소성이라고 내사성이라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은 이제 지방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지방은 예전에는 주, 군, 현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원래 주의 수는 12개밖에 안 됐는데 위진남북조 시대 때 주의 수가 많아져. 그 군의 수하고 비슷하니까 또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군을 없애고 주와 현을 만들었죠. 예. 이게 이제 이층제죠. 이게 당나라에 영향을 줘요. 근데 이제 명칭상 이게 주와 현이지만 때때로는 당나라는 군과 또 현이 되기도 하고 또 위층이 군에서 주가 되기도 하고 주현이 되고 군현 주현 이렇게 이제 또 바뀌어 이름이. 근데 기본적으로 2층 구조, 3층 구조가 아니라 2층 구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주, 군현, 3층제에서 주현의 2층 구조로 이렇게 바꿨냐? 그건 뭐냐? 지금도 똑같잖아. 관리수가 많으면
가짓수가 많으면 그 뭐야 일단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주군윤회는 가짓수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앙의 위선을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국가 재정을 좀 약간 어 그 국가 재정을 좀 약간 부흥시키고 그리고 중앙 집권을 완벽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불필요한 거야. 삼층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어 주현 제도를 둬서 관리수를 줄여서 뭐냐면 재정을 줄이고 그리고 중앙의 명령을 홀조 집행하게 하려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징은 지방간을 약화시켰다는 거죠. 지방간을.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주의 자사가 여러 권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위진남국 시대 때. 근데 이 자사의 권한을 축소를 시켰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군권인데 이 군권을 중앙으로 해소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군권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게 총관부예요. 그래서 지방의 총관부를 써서 중간에 거점에 있고 그 해당 관할 범위에 있는 주의 자사의 권한을 여기 다 총관부로 이렇게 이관을 시켜. 이거 총관부의 장은 누가 임명해요? 이게 총관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누가 임명하냐면 황제가 임명하죠. 근데 이것도 번거가 갖고 나중에 아예 그냥 총관부를 폐지시키고 중간 그 기구를 다 폐지시키고 그냥 황제 중앙으로 모든 군사권을 그냥 이관시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지방관이 속관의 인사권까지 갖고 있었는데 다 이걸 정왕에서 해소하고 정규 관리를 모두 중앙에서 파견했다는 거. 예. 그래갖고 이제 뭐 구국공무원, 뭐 칠국공무원 오는 날씨고 하면 다 중앙에서 다 임명해. 지방관이 그 주의 자사가 임명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모든 관리의 어떤 출신 지표하고 파견 상피제를 정했다. 상피제가 이제 실시된 게 이게 수나라 때가 처음이에요. 수나라 때가. 이거 이제 송나라 때가 송나라 때 또 영향을 주죠. 송나라 때까지. 그 우리도 이제 송나라 제도를 이제 봐서 고려 시대부터 상피제가 있는데 원래 그 따지면 예, 수나라 때가 이제 상피제가 처음을 했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순선 순무제도를 순성이라는 건 순자라는 건 돌아볼 순자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순순이라고 하잖아요. 왕이 이제 진흥왕이 돌아다니면서 뭐냐면 그 자기 정복지에 순순을 세웠는데 요 순서는 이제 돌아다니는 순이야. 한자를 이게 돌아간다는 뜻이냐? 아이고 제가 한자를 이렇게. 예. 자 이게 순자인데 이걸 이제 뭐냐 성을 돌아다닌다.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진물난다. 순물난 뜻이죠. 그러면 황제가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 당시 뭐 황제가 뭐나그 바빠 죽겠는데 일일이 다 돌아가는 거 아니죠. 진시황처럼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아요? 대개 황제에 임명한 중앙관이 뭐냐면 파견을 해갖고 지방관을 감찰하는 제도야. 이 순서 순무가.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가 비슷하냐면 고려 시대 때 그 안찰사 있죠. 안찰사가 경관직이잖아 원래요. 지방직이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그 돌아는 그 행정 단위들 그 감찰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감찰을 하잖아. 이런 거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사의 권한을 이제 폐지시키면서 자사 권한을 있는 주군을 폐지시켰어. 이 주군이라는 건 주의 군대라는 거죠. 주의 군대. 예. 그래서 이제 중앙에 해소하면서 주군을 폐지했는데 실질적으로 주군을 폐지했다보다는 직제상 이게 이제 중앙부를 통합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총관부 설치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총관부 설치는 여기 이제 주 자사의 어떤 군권을 중앙에 해소하는 과정에서 가도기도 이제 설치했던 기구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기구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과거제 넘어가기 전에 또 이게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어요. 이거는 좀 안 나와 있네. 이게 부병제가 있고 법제가 있고 있는데 여기 중간에 좀 빠져가지고 몇 개만 더 집어넣을게요. 네. 그래서 이제 삼장제도와 호적정을 했다. 삼장제도와 호적을 이제 뭐냐면 정리했다. 삼장제도 정비하고 호적을 정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이제 추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그 동양사 개론에 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5가 삼장제 정보 정리하고 이제 삼장제도 정비와 관련된 내용인데 오가드 일부를 일당으로 당장을 두어서 향리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호구와 부역을 감독했다. 아, 그래서 이러한 삼장제의 기초 위에 정부는 매년 정원에 이장과 당장을 하여금 호구 조사를 해서 철저히 실시토록 했다. 이게 동계에 있거든요. 구동계에 있어요. 한번 찾아서 보세요. 예. 자, 그리고 호구 조사를 통해서 이제 589년에 그 3,100여만 구에 있었던 호가 4,600만 구로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구 조사 활동에 17년 동안 안에 1,500만 명을 더 파악을 했다. 그만큼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창과 의창을 설립했다고 해요. 의창은 우리도 하나도 있었죠. 약간 이제 비슷비슷한데 이재명 구호를 위해서 간창과 의창을 설립을 했다. 예. 그래서 간창은 이제 군대와 관리에 필요한 비상식량을 저축했던 거고, 의창은 이제 항해에 설치된 거, 지방 항해. 그래서 기근과 가뭄, 야기는 이재명을 구하는데 대개 군대와 관리에 필요한 비상식량도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냐면 이재명 구호에도 쓰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제도 정비 과정을 좀 볼게요. 과거제도 정비. 자, 그 과거제도를 이제 처음 실시했던 것이 이때죠. 동아시아 선발 방식 중에 관리 중에 선발 방식 중에 제일 일반은 과거제도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과거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정확하면 선거제라고 했어. 선거제. 음.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 뭐 좀 배경이 쭉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첫 번째가 뭐냐? 문벌 귀족들 간직 독점을 막기 위한 거죠. 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료 후보자들이 필요했던 거. 참고로 그 당시 이제 수당시대 때 그 과거제 선거나 항공에 난 거는 그 관리 선발 시험이 아니에요. 관료 후보자들을 뽑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좀 똑똑하고 하는 사람들 이제 관리 임명을 했던 거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인재를 선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일종의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사회통합적인 뭐냐면 기원을 사회통합적인 어떤 효과를 누리려고 했던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원이 됐던 이제 제도가 양나라 때 이제 그 무죄가 어 그때 이제 그 한나라 때 수재와 호렴 제도를 이제 다시 재개했거든요. 이걸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수재와 호렴이라는 것은 이제 한권 이선제잖아요. 근데 한권 이선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이제 추천을 받고 그냥 추천받은 사람 곧바로 관리 임명하는 게 아니죠. 시험을 보잖아. 과거 시험을. 어, 2층제 구성돼. 이 시험을 이제 뭐냐면 저 유교 경전이나 이런 걸 보고 이제 하겠죠. 그래서 수재와 호렴제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여러 주에서 매년 3명의 후보자를 이제 중앙으로 이제 청구하며 그 중앙에서 시험을 통해 선발을 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방의 인사권도 중앙으로 흡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과목이 수지, 명경, 진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재라는 것은 이제 그 나중에 이게 있다가 이게 없어져요. 이게 수재가 왜 없어지냐면 이게 보통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그 다음 유교경을 통해 시험 보는 그런 제도인데 문제는 이 수재 자체가 이제 그 당시 추천자가 책임을 져야 돼. 만약에 얘가 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관리가 됐어요. 추천을 해갖고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관리가 됐는데 관리되고 나서 이제 뭔가 사고를 쳤어. 그러면 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추천자도 같이 책임을 했기 때문에 추천 안 하려고 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수재는 없어지고요. 두 개가 이제 당나라 때까지 연결 살아남았죠. 명경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교 경전을 보는 거고 진사라는 것은 시부 이런 것들, 송 이런 것들 보는 거죠. 문학 시험 같은 것들 이런 것을 보는 게 진사죠. 예. 자, 그래서 의는 이게 이제 쭉 시행이 돼서 나중에 강서신조까지 쭉
진행이 되죠. 강서시장이 폐지됐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다. 그래서 이 선거제 과거제의 호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동아시아 관리 선발 방식이 어떤 하나가 됐고 거의 1300년 동안 유지했어요. 예.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그 현재도 영향을 미치죠. 시험을 봐서 뭔가 관리를 선발하고 그다음에 그 뭐냐 교원을 뽑고 그리고 뭔가 이제 그 대학 입학 시험 같이 이렇게 학생을 선발하는 거. 이런 것 자체가 지금은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 당연한 게 아니었어. 그 당시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활동이나 뭐 필요에 따라서 이제 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시험을 통해서 뽑는 것 자체가 그 발상 자체가 요 과거제에서 먼저 나왔다. 이렇게 중국의 과거제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도 이제 여러 인재 선발 방식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과거제가 실시했다고 해서 모든 간호를 뭐 과거로 뽑았냐 그건 아니죠. 그때 당시에도 뭐 금수저들이 이제 뭐냐면 뭐 문음이나 이런 등등 비슷한 제도도 많이 등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제 처음 실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이게 특별하게 이제 중요 제도가 됐던 건 아니에요. 주요 제도가 된 거는 이제 나중에 송나라 때 들어왔던 거죠. 이거는요. 자, 그다음 방식 정비에서 부병제, 군전제, 조용제 이게 삼일체 제도잖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연결됐다. 그래서 서희 북주의 부병제를 다시 병로일치적 변제로 변화시켰고, 예, 다시라니까 이게 잠시 중단됐었나 봐. 예, 하여튼 균전제라는 것은 이제 토지제도 균전제 역시 건능적 성격을 버리고 토지 소유액만 제한을 두는 의미에서 균전을 바뀌게 되었다는 거. 관료들에게 간이에 따라서 영업권을 지급했고, 여기 플러스 아까쯤에 하면 지급 대상을 남자로만 이제 한정됐었죠.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조용조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계약 율령의 반포에 지배 구조로서 이제 더욱 치밀하게 만들어서 법제로 정비를 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수당제국의 특징이 율령 지배의 기초를 이뤘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북의 어떤 남북 융합이죠. 이 융합이라고 되어 있고 남북 융합이 되겠죠. 이게 말이 맞지. 유업이라고 뭔가 그래서 남북 융합을 통한 민심 수수처로서 운하를 건설했는데 그래서 강통구와 상영동 을 건설했어. 우리가 또 운하하면 그 아들 양제 때만 생각하지만 문제 때도 뭐냐면 만들었죠. 일부 만들었어요. 예, 강통구와 상영인데 이게 아마 위치적으로 이제 여기 있을 거예요. 예, 여기 강통구 예, 여기 있죠. 강통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영동이 어디 있어? 위치 여기 있죠. 일부 뭐냐 운하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없지만 이제 고구려를 한번 쳤죠. 예. 요소를 이제 먼저 선제 공격하니까 고구려가 그래서 이제 그 보고도 이제 공격을 했는데 아 문제 때 이제 공격했지만 태풍이 불어갖고 통과하지 못했죠. 뭐 이런 내용들.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죽고 나서 그 다음이 뭐냐면 누구야 양재인데 요게 더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여기 보니까 그 수능 문제 때 그 수를 다시 정비했어요. 큰 성을 만들죠. 이게 뭐냐면 대흥성이야. 대흥성. 있네요. 네. 장안의 대흥성이라는데 또 동일한 말이에요. 이게 왜 일단 장안보다 대흥성이 맞아. 이게 원래는 대흥성이라는 이제 것을 만들고 그게 나중에 당나라 때 이걸 장항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장항의 어떤 이제 반듯반듯한 도시계획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당나라 때 처음에 했던 게 아니라 수나라가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이어받았다 보시면 돼요. 대흥성이 장항성이 됐으니까 예. 그래서 대흥성을 건설했다. 이것도 꼭 이게 나중에 그 뭐냐면 장안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사양도군 이제 만들 때 이제 여기 해서 양자근인데 남조 정벌 위해 준비 과정에서 만들었던 거야. 예. 그다음에 이제 양재를 이제 보자. 양재. 요거는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재. 양재는 그 예전에 이제 뭐 영재고 고구려 그 전쟁 대비해서 뭐 이거 그 정도만 나왔고 거의 나올 만한데 의외로 안 나온다고 여기는요. 예, 수능에서는 그 문제보다 양재가 이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있는데 일단은 좀 쉬었다가 진행할게요.